축배에 샴페인 잔이 부딪히던 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의 법복은 정의의 상징이 아니라 제 목을 조이는 족쇄라는 거요. 그리고 그 비밀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은 뜻밖에도 제 시아버지였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강도윤이 검사에 임용되던 날, 우리 집 거실은 축하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샴페인 병이 터지는 소리가 요란했죠. 시아버지 강희로는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로 서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은퇴한 교장답게 위엄이 넘쳤죠. 저 이선영은 부엌을 오가며 음식을 날랐습니다. 손님들이 빈 잔을 들 때마다 재빨리 채워드렸죠. 강도윤은 법복을 입고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환하게 웃었죠. 모두가 부러워했습니다. 검사 남편을 둔 행운아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법복 아래 감춰진 진짜 모습을요. 파티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강도윤이 제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죠. 방금 삼촌한테 인사가 늦었다고, 체면을 구겼다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강도윤의 손은 제 팔뚝을 꽉 쥐었습니다. 웃는 얼굴로 제 팔을 비틀었죠. 저는 미소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겨우 참았죠. 그때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시선이 우리를 향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봤습니다. 강희로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요.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부엌에 서 있었죠. 팔뚝이 욱신거렸습니다. 또 멍이 들겠죠. 긴 팔로 가려야 할 상처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거실에서는 강도윤이 여전히 법복을 입은 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검찰 개혁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 정의를 수호하는 검사들의 사명감에 대해서요. 저는 비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정의라니요. 집에서 아내를 때리는 남자가 무슨 정의를 말한단 말입니까? 시어머니는 일찍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늘 그랬듯이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했죠. 아니 정말 모르는 걸 수도 있습니다. 강도윤은 부모님 앞에서는 완벽한 아들이었으니까요. 효자였고 모범생이었죠. 하지만 시아버지는 달랐습니다. 강희로는 거실 한쪽에서 담배를 피우며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복잡했죠. 무언가를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욕실에서 울었습니다. 물소리에 묻혀 흐느끼며 울었죠. 거울 속 제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한때는 학생들에게 존경받던 교사였는데요. 이제는 그저 검사 부인이라는 타이틀 뿐이었습니다. 아니, 그것도 겉모습일 뿐이죠. 진짜는 매일 밤 공포에 떠는 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법복은 강도윤을 보호하는 갑옷이었고 저를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정의의 검사가 아내를 때린다는 걸요. 증거도 없었습니다. 멍든 팔뚝뿐이었죠. 그것도 긴 팔 아래 감춰진 상처들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강도윤은 일찍 출근했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강도윤이 없는 시간. 저는 팔뚝에 파스를 붙였습니다. 어젯밤 생긴 멍이 퍼렇게 들어 있었죠. 화장으로도 가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또 긴 팔을 입어야겠죠. 한여름에도 말입니다. 점심 무렵 시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강희로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죠. 평소처럼 과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제 팔을 유심히 보더니 물었죠. 팔은 왜 그렇게 됐냐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부딪혔다고요. 계단에서 미끄러졌다고요. 거짓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이미 수백 번은 연습한 대사였으니까요. 강희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었죠. 저녁이 되자 강도윤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였죠. 첫 사건을 맡게 됐다고 했습니다. 대형 횡령 사건이라고요. 언론의 주목을 받을 거라며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축하한다고 말했죠. 진심은 아니었지만요. 강도윤은 와인을 꺼내왔습니다. 축하하자며 잔을 건넸죠. 저는 받아 마셨습니다. 거절하면 또 화를 낼 테니까요. 와인을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강도윤이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죠. 오늘 왜 아버지가 왔냐고 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고 추궁했죠. 저는 그냥 차 마시고 가셨다고 대답했습니다. 강도윤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죠. 설마 쓸데없는 말을 한 건 아니겠지 하고 경고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워졌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다고요. 강도윤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손길이었지만 전 알았죠. 이건 애정이 아니라 경고라는 걸요. 그날 밤 강도윤은 제게 요구했습니다. 내일부터 친정에 가지 말라고요. 친구들도 만나지 말라고요. 집에만 있으라고 했죠. 검사 부인이 밖에 돌아다니면 체면이 안 선다면서요. 저는 반항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죠. 반항하면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저 순종하는 척했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했죠. 강도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제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역겨웠지만 참았습니다. 이게 제 일상이었으니까요.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죠. 물을 마시려고요. 그런데 베란다에서 담배 연기가 보였습니다. 시아버지였죠. 강희로는 어둠 속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죠.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침묵했죠.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차라리 물어봐 주길 바랐습니다.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게요. 하지만 강희로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죠. 저는 또다시 혼자 남겨졌습니다. 1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강도윤을 처음 만났을 때요. 도서관에서였죠.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수험생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였고요. 우연히 만난 우리는 금세 사랑에 빠졌죠. 아니, 제가 빠진 거였을지도 모릅니다. 강도윤은 열정적이었습니다. 법조인이 되어 세상을 바꾸겠다고 했죠. 정의를 실현하겠다고요. 저는 그 꿈에 매료됐습니다. 함께 미래를 그리기 시작했죠.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강도윤은 여전히 고시생이었으니까요.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랑하니까요. 교사 월급으로 생활비를 댔습니다. 과외도 시작했죠. 강도윤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요.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쌌습니다. 독서실로 배달도 했죠. 강도윤은 고마워했습니다.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강도윤은 술에 취해 들어왔죠. 제가 준비한 저녁상을 엎어버렸습니다. 밥이 식었다는 이유였죠. 그리고 처음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뺨을 때렸죠. 충격적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하지만 다음날 강도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빌었죠. 스트레스 때문이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요. 저는 용서했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그게 실수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험도 실패했습니다.
폭력은 점점 심해졌죠. 하지만 늘 사과했습니다. 눈물로 용서를 구했죠. 저는 매번 속았습니다. 아니 속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너무 많은 걸 투자했으니까요. 시간도 돈도 청춘도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강도윤이 합격하면 모든 게 나아질 거라 믿었죠. 그래서 참았습니다. 견뎠습니다. 마침내 합격했을 때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죠. 폭력도 끝날 거라고요.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연수원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때렸습니다. 검사 임용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이유는 늘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요. 말대꾸를 했다고. 표정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밥이 짜다고. 옷이 구리다고요. 모든 이유가 됐습니다. 폭력의 구실이 됐죠. 시부모님은 몰랐습니다. 강도윤은 철저히 숨겼으니까요. 부모님 앞에서는 다정한 남편이었죠. 저도 연기했습니다. 행복한 아내인 척했죠. 시어머니는 손자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임신이 두려웠습니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랄 아이가 불쌍했으니까요. 그래서 피임했습니다. 몰래요. 강도윤이 알면 또 맞을 테니까요. 교사 일도 그만뒀습니다. 강도윤이 원했으니까요. 검사 부인이 초등학교 교사라니 창피하다고 했죠. 저는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가르치는 일이 좋았고요. 하지만 포기해야 했습니다. 강도윤의 체면 때문에요. 그렇게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선영이 아니라 강도윤의 아내로만 존재하게 됐죠. 제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체성도 함께요. 그저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강도윤의 그림자로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강도윤은 출장을 갔죠. 이틀간 집을 비운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마음껏 TV를 보고 음악도 들었죠. 친구에게 전화도 했습니다. 물론 강도윤이 돌아오기 전에 통화 기록은 지워야 했지만요. 그래도 잠시나마 자유를 느꼈습니다. 이선영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아버지였죠. 강희로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였죠. 거실에 앉자마자 물었습니다. 도윤이가 진짜 출장 간 게 맞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희로는 봉투를 테이블에 올려놨죠.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들어 있었죠. 제 팔과 다리에 난 멍자국을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가지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강희로는 대답했죠. 병원 기록을 조회했다고요. 제가 응급실에 갔던 기록들을요. 골절상을 입었던 기록도 있었습니다. 작년 겨울이었죠. 계단에서 떨어졌다고 거짓말했던 그날이요. 사실은 강도윤이 밀었던 거였습니다. 화가 나서요. 시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침묵했을 뿐이죠. 왜 가만히 계셨냐고 물었습니다. 눈물이 났죠. 강희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아들이지 않냐고. 하지만 이제는 참을 수 없다고요. 더는 못 본 척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죽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증거를 모았다고 했습니다. 병원 기록뿐 아니라 이웃들의 증언도요. 비명 소리를 들었다는 증언들이었습니다. 강희로는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강도윤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더 심한 폭력이 기다릴지도 몰랐습니다. 아니면 저를 죽일지도요. 강희로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 끝낼 거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고요. 그때까지 평소처럼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요. 시아버지가 돌아간 후 저는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죠. 누군가 제 편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됐습니다. 그것도 시아버지가요. 냉정하고 무뚝뚝해 보였던 강희로가 사실은 다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를 구하려 하고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정말 끝날 수 있을까요? 강도윤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검사의 아내를 때리는 남편을 누가 믿어줄까요? 그날 밤 강도윤이 돌아왔습니다. 출장은 거짓말이었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온 게 분명했습니다. 향수 냄새가 났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평소처럼 맞이했죠. 저녁을 차리고 옷을 받았습니다. 강도윤은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오늘은 때리지 않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갑자기 물었습니다. 오늘 누가 왔다 갔냐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안 왔다고 거짓말했죠. 강도윤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죠. 다행이었습니다. 들키지 않은 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와의 만남 이후로요. 겉으로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폭풍 전야 같았죠. 강도윤은 여전히 폭력적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검사로서 권력을 손에 쥐니 더 교만해진 거죠. 저를 완전히 소유물로 여겼습니다. 용돈도 끊었어요. 카드도 빼앗았죠. 외출도 금지했습니다. 감옥이나 다름없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도윤이 서재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죠. 저는 몰래 편지를 썼습니다. 시아버지에게 보낼 편지였어요. 더는 못 견디겠다고요. 도와달라고 썼죠. 눈물로 얼룩진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붙이지 못했어요. 강도윤이 갑자기 들어왔거든요. 편지를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다행히 강도윤은 못 봤죠. 하지만 그 찢어진 편지가 시아버지 손에 들어갈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시아버지가 왔습니다. 강도윤이 출근한 직후였죠. 강희로는 찢어진 편지 조각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저녁에 왔다가 발견했다고요. 쓰레기통에서요. 테이프로 붙여서 읽었다고 했습니다. 제 마음을 알게 됐다고요. 이제 행동할 때라고 했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다고요. 며느리가 위험하다고 판단했던 거죠. 강희로는 계획을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가족 모임이 있다고요. 강도윤의 검사 임용을 축하하는 큰 모임이죠. 모든 친척이 모일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모든 걸 밝힐 거라고요. 사람들 앞에서요. 강도윤이 변명할 수 없게요. 증거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다고요. 강도윤이 저를 때리며 욕하는 소리를요. 몰래 녹음했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언제 녹음기를 숨겨뒀는지요. 강희로는 거실 화분 밑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녹음기를요. 아들의 진짜 모습을 담기 위해서요. 법적 증거가 필요했다고 했죠. 검사인 아들을 무너뜨리려면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요. 이제 준비는 끝났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까지만 참으라고요. 조금만 더 견디라고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가고 난 후 불안했습니다. 정말 될까요? 강도윤이 순순히 무너질까요? 검사라는 직위가 있는데요. 법을 아는 사람인데요. 하지만 강희로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아들이라도 용서 못한다고요. 범죄자는 범죄자일 뿐이라고요. 교육자로서 평생을 살았던 강희로였습니다. 정의감이 강한 분이었죠. 비록 아들이지만 잘못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날 밤 강도윤이 또 화를 냈습니다. 저녁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고요. 접시를 집어 던졌습니다. 깨진 조각이 제 발등에 박혔죠. 피가 났습니다.
강도윤은 보고도 무시했어요. 오히려 짜증냈죠. 피 냄새가 역겹다고요. 저는 혼자 상처를 감쌌습니다. 눈물을 참으며요. 이제 곧 끝난다고 되뇌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끝내줄 거라고요. 조금만 더 참자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모임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도윤은 들떠 있었죠. 자신의 성공을 자랑할 기회니까요. 고급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케이터링도 주문했죠. 모든 게 완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에게도 새 옷을 사줬어요. 물론 제가 고른 건 아니었죠. 강도윤이 골랐습니다. 검사 부인답게 보여야 한다면서요. 점잖고 우아한 원피스였습니다. 목까지 가리는 디자인이었죠. 멍 자국을 숨기기 좋았습니다. 시아버지와 마지막 만남이 있었습니다. 모임 전날이었죠. 강의로는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준비한 자료들을 보여줬어요. 사진과 진단서들이었죠. 녹음 파일도 들려줬습니다. 강도윤의 폭언이 생생했어요. 듣기 괴로웠습니다. 제가 당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증거가 될 거라 생각하니 희망이 생겼습니다. 강의로는 말했죠. 내일은 절대 강도윤 곁을 떠나지 말라고요.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 있으라고요. 안전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했습니다. 아무리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도 놀라지 말라고요. 연기를 하라고 했죠. 모르는 척 하라고요. 저도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동정을 받을 수 있다고요. 사람들이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요. 강의로는 치밀했습니다. 모든 시나리오를 짜놨죠. 마치 연극 연출가 같았습니다. 아들을 무너뜨리는 연극의 연출가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까요? 아니면 더 큰 폭풍이 몰아칠까요? 강도윤은 제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낮에 보여주는 잔인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가끔은 이런 모습에 속았던 거죠. 저 사람도 인간이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악마가 될 겁니다. 늘 그랬듯이요. 새벽 3시쯤 문자가 왔습니다. 시아버지였죠.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끝낸다. 힘내라. 그뿐이었지만 큰 위로가 됐습니다. 누군가 제 편에서 싸워준다는 게요. 그것도 시아버지가요. 세상에서 가장 뜻밖의 조력자였습니다. 차갑고 엄격해 보였던 강희로가 사실은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던 거죠. 며느리를 지키려는 시아버지였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디데이였죠. 강도윤은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양복을 다리고 구두를 닦았죠. 머리도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자신이니까요. 검사 강도윤이니까요. 저도 준비했습니다. 강도윤이 골라준 원피스를 입었죠. 화장도 진하게 했습니다. 상처를 가리기 위해서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가면을 쓴 것 같았죠.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 가면이길 바랐습니다.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강도윤은 신이 나 있었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축하를 받을지 상상하고 있었죠. 출세의 계단을 오른 자신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창밖을 봤습니다. 곧 무너질 바벨탑을 모르는 강도윤이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정심은 금세 사라졌죠. 제가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요. 10년간의 지옥을 생각하면요. 강도윤은 벌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죠. 테이블마다 꽃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속속 도착했어요. 모두 강도윤을 축하했죠. 검사가 된 걸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영광이라고요. 강도윤은 활짝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제왕처럼 행동했죠. 저는 그의 옆에서 미소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완벽한 아내 역할을 했죠. 시아버지가 도착했습니다. 강희로는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무표정한 얼굴로 아들을 바라봤죠. 축하한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강도윤은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강희로는 냉담했죠. 그저 의례적인 인사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 곁에서 행복해 했어요. 자랑스러운 아들이라며 눈물까지 글썽였죠.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가 불쌍했습니다. 곧 충격을 받을 테니까요. 만찬이 시작됐습니다. 강도윤이 건배사를 했죠. 검사로서 정의를 실현하겠다고요. 부패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겠다고요. 듣는 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집에서 아내를 때리는 사람이 무슨 정의냐고요. 하지만 겉으로는 박수를 쳤습니다. 모두가 그랬듯이요. 아직은 연기해야 할 때였으니까요. 식사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일어섰어요. 마이크를 잡았죠.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강희로는 말했어요. 오늘은 단지 축하 자리가 아니라고요. 우리 집안의 진실을 밝히는 자리라고요.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두 궁금해했죠. 강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불안해 보였어요. 강희로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쏟아냈죠. 사진들이었습니다. 제 멍든 팔과 다리 사진들이요. 진단서도 있었습니다. 골절상 기록도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수군댔죠. 강도윤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무슨 짓이냐고 소리쳤죠. 하지만 강희로는 담담했습니다.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죠. 강도윤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욕설과 함께 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비명도 녹음되어 있었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소리요.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검사가 아내를 때렸다니요. 그것도 이렇게 잔인하게요. 강도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이라고 부인했죠. 조작이라고 우겼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강희로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들이 검사 자격이 없다고요. 아니 인간 자격도 없다고요. 법복을 입을 자격이 없는 범죄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죠.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라고요. 그 순간 강희로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강도윤의 뺨을 후려쳤죠. 강렬한 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강도윤은 비틀거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아버지가 자신을 때렸다는 게요.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다는 게요.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왜 이러냐고 울부짖었죠. 하지만 강희로는 단호했습니다. 범죄자 아들은 필요 없다고요. 며느리를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언론이 달려들었죠. 검사 가정폭력 사건이 대서특필됐습니다. 강도윤은 직위 해제됐어요. 조사를 받기 시작했죠. 증거가 명백했으니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직접 고발했으니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고발한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희로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정의를 위해서라고 했죠. 이혼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변호사가 붙었어요. 시아버지가 구해준 변호사였죠. 최고의 실력자였습니다. 강도윤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폭력의 증거가 너무 많았으니까요. 재산 분할도 제게 유리하게 진행됐습니다. 위자료도 받게 됐죠. 10년간의 고통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물론 돈으로 상처가 치유되는 건 아니지만요.
강도윤은 결국 법정에 섰습니다. 가정폭력 혐의로요. 언론 카메라가 줄지어 있었죠. 한때 정의의 검사였던 사람이 이제는 범죄자가 됐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법원에 들어가는 모습이 처량했어요.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었으니까요. 스스로 만든 결과였으니까요. 시아버지는 재판장에서도 증언했습니다. 아들의 범죄를 낱낱이 밝혔죠. 며느리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로서 부끄럽다고 고개를 숙였어요. 미리 알아차리지 못한 걸 후회한다고요.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의는 가족도 예외가 없다고요. 판사도 감동받은 듯 했습니다. 아버지의 용기예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실형이었죠. 강도윤은 교도소에 가게 됐습니다. 검사 출신 재소자가 된 거예요. 아이러니했습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사람이 법을 어겨 감옥에 간다니요. 하지만 그게 정의였습니다.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증명이었죠. 강도윤이 그토록 외치던 정의가 자신에게 돌아온 겁니다. 저는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작은 집을 구해줬어요. 새 출발을 위해서요.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이었죠. 그곳에서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도 받았어요. 트라우마 치료를요. 쉽지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이선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었죠. 그리고 다시 교단에 섰습니다. 복직했어요. 작은 초등학교였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반겨줬어요. 선생님이 돌아왔다고요. 수업을 하며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다시 깨달았죠. 강도윤의 아내가 아니라 교사 이선영이라는 걸요. 제 정체성을 되찾은 겁니다. 시아버지는 가끔 찾아왔습니다. 안부를 물었죠. 화분을 선물하기도 했어요. 작은 화분이었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새 삶을 응원하는 마음이었으니까요. 강희로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따뜻했어요. 진짜 아버지 같았습니다. 저를 지켜준 은인이었죠. 평생 감사하며 살 겁니다. 시아버지 덕분에 새 삶을 얻었으니까요. 한 여자를 짓밟던 남자의 성공은 결국 아버지의 손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제 이름으로 살아가는 교사 이선영이 되었습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 위에 새 희망은 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그림자에 갇혀 계신가요? 꼭 기억하세요. 당신의 삶은 누구의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의 것입니다.